깊어가는 가을, 한씨 집안 사랑채에는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던 양반가였으나 이제는 빛바랜 창호지와 떨어져 나간 단청이 세월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사랑채 마루에 홀로 앉아있던 한규문 영감은 마른 기침을 연신 토해내며 수척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려던 참에 갑작스레 병환이 들었으니 이제는 기력조차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어떠하십니까? 문득 들려오는 맑은 음성에 한규문 영감의 시든 눈가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20살이 된 딸 한설아가 따끈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단치마 대신 배치마를 입었으나 타고난 기품은 감출 수가 없었지요. 단아한 얼굴에 근심이 서려 있었으나 그 모습조차 의젓해 보였습니다. 설아야, 내가 날마다 수발을 드니 이 늙은 몸이 고맙구나. 영감은 딸의 가는 손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아비 때문에 내가 혼기를 놓칠까 걱정이구나. 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리 염려 마시옵소서. 딸은 아직 절사오니 혼인은 천천히 생각해도 되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집안 형편이 몹시도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수입은 끊기고 있던 전단마저 빚을 갚느라 팔아야 했지요. 이제 남은 것이라곤 어머니가 물려주신 혼수용 금부치와 비단 몇 필 뿐이었습니다. 한규문 영감은 딸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약함이 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설아야, 아비가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설아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음성에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낀 것이지요. 정씨 부인께서 중매를 들고 오셨다. 아들과 내 혼사를 맺자 하더구나. 순간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도령이라면 고을 안에서도 무능하기로 소문난 인물이 아니던가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날마다 술과 노름에 빠져 산다 들었는데 말입니다. 아버님, 그런 혼담은. 설아야, 아비도 마음이 편치 않다. 허나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해 보아라. 영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가지 않으면 이 집안을 어찌 꾸려가겠느냐. 정씨 부인은 내 혼수를 크게 여겨 후한 예단을 내겠다 하더구나. 설아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처지를 알기에 불효할 수 없다는 생각과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그런 인물이라니 하는 비통함이 엇갈렸지요. 정씨 부인께서는 언제 답을 원하신다 하셨습니까? 이번 달 안으로 혼례를 치르길 바라신다. 아들놈이 25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 하며 서두르고 계시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몸종을 데리고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50줄의 나이에도 화려한 자줏빛 치마저고리를 걸치고 크고 무거운 비녀를 꽂은 모습은 위세가 등등해 보였지요. 한 영감, 편안히 계셨습니까? 정씨 부인은 사랑채로 들어서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이미 설아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부인. 영감이 몸을 일으켜 답례하려 하자 정씨 부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편찮으신데 어찌 몸을 일으키십니까? 제가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 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설아의 단정한 얼굴과 자태를 훑으며 속으로 흡족해하고 있었지요. 저런 며느리라면 혼수도 넉넉히 가져오리라, 집안 살림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설아야, 어서 부인께 인사드려라. 영감이 딸을 불렀고 설아는 고개를 숙여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참으로 고운 아가씨로구나.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겠네. 정씨 부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다음 달 초하루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혼수 목록은 이미 적어왔으니 살펴보시지요. 정씨 부인이 내민 문서를 받아든
영감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거기 적힌 혼수 품목은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요. 설아 또한 아버지의 표정만 보고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이미 정해진 운명인 듯 체념의 한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보름 남짓 정씨댁은 그야말로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씨 부인과 시누이 정난주만의 잔치라 해야 옳겠지요. 설아가 가져온 혼수와 예물이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설아가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실로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두신 금비녀와 은장도, 명주 비단 10여 필과 청아백자 몇 벌까지 한때 부유했던 한씨 집안의 마지막 유산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모조리 정씨 부인의 소나기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설아가 가져온 이 금비녀 좀 보세요. 세공이 참 곱습니다. 정난주가 설아의 금비녀를 빼앗아 자기 머리에 꽂아보고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6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간 처지라 늘 샘과 욕심이 많은 성품이었지요. 그러게 말이다. 역시 한때 잘 살던 집안이라 혼수가 제법 쓸만하구나. 정씨 부인은 비단감을 이리저리 만져보며 흡족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명주는 내가 치마를 지어 입어야겠다. 마루 한켠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설아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차지가 되어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갓 시집 온 며느리의 입장에서 차마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설아야, 너는 그저 서 있기만 하느냐? 어서 부엌에 내려가 저녁 준비나 하거라. 시집 온 며느리가 종일 놀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정씨 부인의 퉁명스러운 명령에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설아가 부엌으로 향하는 뒤에서 정난주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계집애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집안이 기울었다지만 아직도 아가씨 티를 못 벗었다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허나 혼수는 제법 챙겨왔으니 조금은 두고 보자꾸나. 혹여 저 계집의 손에서 더 나올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부엌문 앞에 선 설아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며 이들이 자신의 시댁이라 여겨야 했으니까요. 홀로 저녁상을 차리던 설아에게 늙은 여종 복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정시댁에 몸붙여 살아온 여인이지요. 아씨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복순이는 조심스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오래 이 집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아씨 같으신 분이 오셨으니 오히려 다행이옵니다. 설아는 눈시울을 적시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복순이었지요. 복순아, 서방님은 어디 계시느냐? 도련님께서는 또 주막에 나가 계십니다. 요사이 더욱 늦게 들어오시더이다. 혼례를 치른 후에도 남편 정도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술과 노름에 더 깊이 빠져들었지요. 새로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새 아내에게는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신방을 차린 지 보름이 넘었건만 부부의 정을 나눈 날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 정도윤은 술에 절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옷은 헝클어져 너덜거렸고 입에서는 술래가 진동했지요. 설아가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나는 혼자 걸을 수 있다. 서방님 몸 조심하셔야. 시끄럽다. 내가 감히 잔소리를 하느냐? 너 같은 것이 무슨 자격으로. 설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말투에 몸이 떨렸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고 말았지요. 이 소동에 정씨 부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설아를 나무랐습니다. 설아야, 신랑을 제때 챙기지도 못하면서 며느리 구실은 언제 하겠느냐? 더는 참지 못한 설아는 방으로 들어가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의 아버지가 떠올라 더욱 가슴이 저려왔지요. 만일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설아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혼인을 허락하셨을까요? 차라리 친정에 남아 아버지를 모시는 길을 택하라 하셨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고 친정은 설아가 가져온 혼수로 겨우 빚을 갚아 안정을 찾았으니까요. 설아는 하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딸이 이 고난을 잘 견뎌내어 어머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로 정난주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설아의 물건들을 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있었겠지요. 설아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 정씨 댁에는 전에 없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시누이 정난주가 온 집안을 헤집으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던 설아는 그 낌새를 눈치채고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님, 어서 나와보세요. 정난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놀란 정씨 부인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난주야?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끼시던 옥비녀가 없어졌어요. 분명 어제까지 장에 두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옥비녀는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갑오였으니 값어치가 상당했지요. 뭐라, 옥비녀가 사라졌다니? 정씨 부인이 급히 사랑채로 뛰어들어 이리저리 뒤져보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는 있었는데 이때 부엌에서 나온 설아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님? 정난주는 설아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렸습니다. 설아, 너 혹시 어머님의 옥비녀 본 적 없느냐? 옥비녀라 하시면 저는 본 일이 없사옵니다. 설아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이냐? 너 말고는 그 방에 드나든 이가 없지 않느냐? 정난주의 시선에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어머님의 물건을 제가 어찌 감히 손대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방을 한번 뒤져보자. 도적이 아니라면 거리낄 것 없을 터. 정난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설아는 억울함에 말이 막혔으나 결백하기에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 방을 살펴보십시오. 순식간에 정씨 부인과 정난주, 하인들까지 설아의 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난주는 마치 미리 짜놓기라도 한 듯 설아의 혼수개짝부터 헤집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엇이냐? 정난주가 갑자기 외치며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정씨 부인의 옥비녀였습니다. 그것이 설아의 옷가지 속에서 나온 것이지요. 설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빛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계집이 끝내 잡아떼는구나.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어머님,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제 괴짝에 몰래 넣어둔 것이옵니다. 설아가 간절히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난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전날 밤 몰래 설아의 방에 들어가 옥비녀를 숨겨둔 계략이 드디어 성공한 것이었지요. 곱게 자란 며느리가 못마땅해 구실을 찾던 참이었는데 이제 대놓고 쫓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이런 도적 계집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도둑질하는 며느리를 어찌 집안에 둘 수 있겠느냐. 정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 기회를 기다려왔던 것이지요. 설아를 내쫓으면 그동안의 혼수와 예물은 모조리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옵소서. 저는 참으로 결백하옵니다. 그러나 정씨 부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백하다 하느냐? 증거가 내 괴짝에서 나왔는데 무슨 수작이냐? 어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러면 제 혼수와 어머니의 유품들은 어찌 됩니까?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수? 도둑계집이 무슨 혼수 타령이냐?
정난주가 비웃었습니다. 맨몸으로 나갈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설아는 결국 몸에 걸친 옷 한 벌만으로 정시댁 대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뒤에서는 정난주의 조롱이 따라왔지요. 아씨,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마세요. 대문 밖으로 나온 설아의 앞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하면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지요. 게다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를 어느 집에서 받아주겠습니까?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 설아는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몸이었지요. 그때 앞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노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은 설아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보살님, 무슨 근심이 그리 크시오? 그 온화한 음성에 설아는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저는 억울하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쓰고 쫓겨났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아의 사정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그의 손길이 설아의 어깨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보살님, 하늘은 반드시 고든 뜻을 돕는 법이지요.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노승의 이름은 해산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어둠 속에 작은 희망의 등불을 켜주었지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노승 해산의 위로를 받은 설아는 고을 외곽의 작은 토막집을 얻어 머물게 되었습니다. 해산이 아는 신도 한 분이 빈방을 내어준 덕이었지요. 허름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으나 설아에게는 감사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 한 벌뿐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웠지요. 그러나 설아는 절망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내야 했고 언젠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문득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느질 솜씨가 떠올랐습니다. 남들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한 손길로 술을 놓고 옷을 기울 수 있는 재주가 있었지요. 그것만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웃들의 옷이라도 기워드리며 품삯을 받아야겠다. 설아는 마음을 굳히고 집 근처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여인이 불쑥 나타나 바느질을 해주겠다 하니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도 당연했지요. 그러나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인사드리고 자신의 솜씨를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장터 근처에 사는 김씨 부인이 처음으로 설아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가씨가 그리 말하니 한번 믿어보지요. 우리 영감 두루마기가 해져서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기워보시오. 설아는 감사히 받아들고 밤새워 정성껏 바느질했습니다. 원래보다 더 튼튼하고 말끔하게 고쳐냈지요. 이게 정말 우리 영감 두루마기요? 새 옷보다 더 반듯하구나. 김씨 부인이 놀라워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 솜씨 좋은 젊은 부인이 있다는 말이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해졌지요. 하나둘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느질에 매달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깊은 밤까지 술을 놓기도 했지요. 손끝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스스로 번 품삯으로 끼니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도 제법 생겼습니다. 특히 혼례를 앞둔 교수들이 혼수용 옷감을 가져와 정성스레 지어달라 부탁하는 일이 많았지요. 설아 아씨, 참 고맙소. 이런 곱디고 온 수노이는 처음이요. 박시댁 마님이 딸의 혼례복을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품삯을 더 드려야겠구나. 아닙니다, 마님. 정한 값이면 좋카옵니다. 설아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설아의 성품은 이웃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솜씨도 뛰어나고 인품까지 고드니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설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설아는 작은 전방을 얻어 장사를 시작할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장터 한쪽에 간판을 내걸고 정성주단이라 이름 붙였지요.
정성으로 지은 옷감만을 팔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초라한 규모였으나 설아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포목전을 연다 하니 기특하구나. 해산 스님이 들러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가장 큰 복이지요. 스님 덕분입니다.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일은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해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 스스로의 힘이지요. 정직한 마음과 부지런한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젊은 부인이 혼자 주단을 연 것이 신기했지요. 그러나 설아의 친절한 응대와 정직한 장사에 감동한 이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이 비단값은 얼마요? 어떤 부인이 명주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20냥이옵니다, 마님. 값이 좀 세군요. 예, 그러나 질만큼은 분명히 보장해드리겠지요. 혹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거두어 가셔도 됩니다. 설아는 한 번도 거짓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값이 비싸면 비싸다 하고 싸면 싸다 하였지요. 품질 또한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손님들의 신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문을 연 지 보름쯤 되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을의 큰 상인 최대감댁 마님이었지요. 가게 안을 살펴본 마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와보았는데 과연 물건이 알차구나. 앞으로 우리 집 옷감은 여기서 사겠네. 그 한마디는 설아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최대감댁이 단골이 되자 다른 부유한 집안들도 하나둘씩 설아의 가게를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년이 흐르자 설아는 제법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지요. 무엇보다 스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총총한 별빛이 마치 자신을 굽어보고 있는 듯 했지요. 어머님, 딸이 이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 순간 설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지요. 설아가 홀로 서기에 성공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즈음 정시댁에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를 내쫓으며 차지한 혼수품으로 잠시 호화롭게 살았지만 탐욕은 끝이 없는 법이지요. 정씨 부인은 설아가 가져온 비단으로 치마 저고리를 지어 입고 이웃 부인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마치 예부터 부유한 집안이었던 양 행세했지요. 그러나 밑바탕 없는 허영은 오래 갈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돈이 바닥나고 있사옵니다. 정난주가 걱정스레 속삭였습니다. 설아가 가져온 혼수품을 다 팔아 쓴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정씨 부인은 여전히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나가서 장사라도 해야겠다. 그러나 정도윤은 더욱 타락해 있었습니다. 설아가 떠난 후 오히려 술과 노름에 깊이 빠져 날마다 주막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도윤아, 너도 이제 장사라는 걸 배워야 한다. 정씨 부인이 타이르자 정도윤은 손사래를 치며 코웃음 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천한 일을 합니까? 양반 자제가 장사라니요. 체면에만 매달린 채 현실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지요. 일은 하기 싫어하면서도 쓰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씨 부인은 무리한 장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곡식을 사다가 비싸게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장사의 이치조차 모른 채 덤벼든 일이었습니다. 난주야, 곡식 장사를 해보자. 이웃 고을 곡식이 싸다 하니 사다가 이 고을에서 팔면 남지 않겠느냐. 정난주도 솔깃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옵니다, 어미. 돈을 빌려서라도 해봅시다. 그들은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창고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장터의 시세도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시작했지요. 하필 그 해는 풍년이 들어 곡식값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비싸게 사들인 곡식은 날이 갈수록 값이 내려가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비싸게 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정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난주도 초조해졌습니다. 어머님 어찌합니까? 곡식값이 자꾸 내려가고 있사옵니다. 급한 마음에 그들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손해를 만회하려고 더 많은 돈을 빌려 다른 물건을 사들였으나 경험 없는 이들의 장사는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 사이 정도윤은 어머니가 공경에 빠진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노름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집안의 논밭마저 도박빚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도윤아, 내가 또 돈을 잃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정씨 부인이 아들의 행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실수였사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기겠사옵니다. 정도윤은 뻔뻔스레 대꾸했습니다. 이 못난 놈, 집안이 무너져 가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허나 이미 늦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갚을 길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전당포 주인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독촉하기 시작했지요. 정씨 부인, 빌려간 돈을 언제 갚으실 작정이요? 이미 기한이 지났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곧 돈이 들어올 것이외다. 정씨 부인이 애써 사정했지만 상대는 단호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소.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라도 내놓으시오. 정씨 부인과 정난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설아의 혼수품 덕에 잠시 누린 허영이었을 뿐 실상은 아무 능력도 없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어미, 이제 어찌해야 하오? 정난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차라리 설아를 내쫓지 말 걸 그랬나. 정씨 부인도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씨댁 몰락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정씨댁이 완전히 망했다더라. 장터에서 한 부인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집안이 이 지경이 됐다지 않소. 그러나 정씨 부인이 퍼뜨린 소문 탓에 사람들은 정작 설아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설아는 묵묵히 제 일을 지켜갔습니다. 정성주다는 날로 번창하였고 고을 사람들의 신뢰 또한 두터워지고 있었지요. 마치 하늘이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정씨 댁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탐욕과 허영, 게으름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지요. 반면 정직과 근면으로 살아가는 설아의 앞길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씨 댁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무렵 뜻밖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단은 오랫동안 정씨 댁에서 부림을 받아온 여종 복순이의 양심 고백이었지요. 복순이는 설아가 쫓겨난 날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 정난주가 몰래 설아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고발한다는 것은 죽을 죄였기에 지금껏 입을 다물고 살아왔지요. 그러나 집안이 급속히 기울어 자신마저 내쫓길 지경에 이르자 복순이는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씨 부인과 정난주가 스스로의 잘못은 외면한 채 모든 화살을 설아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며 분개했지요. 어느 날 복순이는 장터에서 우연히 해산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평소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지요. 마음의 짐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복순이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가 죄스러운 비밀을 하나 지니고 있사옵니다. 복순이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해산 스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숨김없이 말해보시지요. 설아 아씨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일은 사실 정난주 아씨의 계략이옵니다. 제가 그날 밤 보았습니다. 정난주 아씨가 밤중에 설아 아씨의 방에 들어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껏 말하지 못했군요. 예, 여종 신분으로 주인을 고발한다면 목숨을 잃을 죄이옵니다. 허나 이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잘하였습니다. 진실을 감춘다 하여 옳은 길이 되지는 않지요.
용기 내어 말한 그대가 더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스님은 복순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설화보살이 얼마나 억울하였겠습니까? 그 길로 해산 스님은 설화를 찾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침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설화보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스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보살의 결백을 밝혀줄 증언이 나왔습니다. 스님은 복순이의 고백을 전해주었습니다. 설화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여온 한과 억울함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솟구쳤지요. 정말이옵니까, 스님? 복순이가 그렇게 말했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급히 나서서는 아니 되지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웃에 사는 김 영감이 그날 밤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고 증언한 것이지요. 그날 밤 담 너머로 정난주 아씨가 무엇인가 들고 설화 아씨 방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설화 아씨가 도둑이라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석연치 않다 싶었지요. 이로써 증언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물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시댁이 빚을 갚으려 집안 물건을 정리하던 중 정난주가 실수로 놀이개 하나를 흘리고 만 것이지요. 하필 그것은 그날 밤 설화의 방에 옥비녀를 숨길 때 정난주가 차고 있던 놀이개였습니다. 이를 주운 것은 새로 들어온 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난주에게 돌려주려다 우연히 복순이와 마주쳤습니다. 이 놀이개 정난주 아씨 것이 맞지요? 복순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그날 밤 정난주가 허리에 차고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설화 아씨 방 모퉁이를 치우다가 주웠습니다. 복순이는 이 놀이개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결정적 증거라 확신했습니다. 곧장 해산 스님을 찾아가 알렸습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정난주 아씨의 놀이개가 설화 아씨 방에서 나왔습니다. 해산 스님은 깊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진실을 밝힐 때가 머지 않았지요. 한편 정씨 부인과 정난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설화를 원망했습니다. 어미, 모든 게 다 설화 때문이옵니다. 그 계집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다. 도둑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일이 된 것이지. 그러나 진실의 빛은 이미 어둠을 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지요. 해산 스님은 마침내 관아에 이 사실을 알릴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고든 뜻을 돕는 법이지요. 스님이 하늘을 우러러 읊조렸습니다. 이제 설화보살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비록 늦을 수 있으나 끝내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정난주의 간계 또한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 것이지요. 해산 스님이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마침내 고을 원님 박이겸에게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원님은 청렴하고 공정한 판결로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분이었지요. 스님은 관아에 나아가 설화의 억울한 사연과 정난주의 관계를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원님, 이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무고한 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중대한 사안이옵니다. 박 원님은 깊이 찌푸린 눈매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산 스님의 말씀이니 거짓은 아니겠지만 어찌 이런 큰일을 지금껏 묻어두었단 말이오? 하인의 증언만으로는 확실치 않아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이제 물증까지 모였기에 감히 아뢰는 것이지요. 박 원님은 한참을 숙고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당사자들을 관아로 불러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아전들이 정씨 댁과 설화에게 출두명을 내렸습니다. 정씨 부인과 정난주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당혹스러워했지요. 무슨 일로 관아에 나오라 하느냐?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설화 아씨의 도둑질 혐의에 대하여 다시 심리가 있을 것이오. 아전이 냉정히 답했습니다. 정난주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드러날까 두려웠지요. 관아뜰에는 이미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아의 억울한 사연이 소문으로 퍼지며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지요. 박원님이 위엄있게 자리에 앉자 뜰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먼저 설아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 내가 정시댁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고 하니 사실이냐? 예, 원님. 소첩은 참으로 결백하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내쫓겨 지금껏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사옵니다. 이어서 정씨 부인과 정난주가 끌려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여전히 뻣뻣한 기세를 보였으나 정난주는 벌써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정씨 부인, 내가 설아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것이 사실이냐? 그렇다옵니다, 원님. 우리 집 가보인 옥비녀가 그 계집의 괴짝에서 나왔나이다. 박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여종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이라 하는 자, 내가 본 바를 사실대로 말하라. 복순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난주 아씨께서 밤중에 설아 아씨 방에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 이 계집이 거짓을 꾸미고 있사옵니다. 정난주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박원님은 김씨 영감을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담 너머로 정난주 아씨가 무엇인가 들고 설아 아씨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나중에 설아 아씨가 도둑이라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석연치 않았지요. 정난주의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때 박원님은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난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냐? 원님이 놀이개를 내보였습니다. 정난주는 자신의 놀이개를 보고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그것은 이 놀이개가 설아의 방 모퉁이에서 발견되었다. 내가 그날 밤 그 방에 들어갔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더냐. 더는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정난주는 무릎을 꿇고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원님. 관아 아니 술렁였습니다. 설아가 누명을 쓴 일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지요. 어찌하여 그런 악행을 저질렀느냐. 박원님의 음성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설아 아씨가 미웠습니다. 곱디고 온 혼수를 가져와 저희를 업신여기는 듯 보였고 어미도 설아만 아끼시는 것 같아 질투가 났사옵니다. 그래서 무고한 일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단 말이냐. 정씨 부인도 더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으니 말이지요. 박원님은 엄숙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난주는 무고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정씨 부인은 며느리를 학대하고 재물을 탐한 죄로 곤장 20대에 처한다. 뜰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형벌이 집행되자 정씨 부인과 정난주는 비참한 몰골이 되었지요. 또한 설아에게서 빼앗은 혼수와 유품은 모두 돌려주되 이미 처분한 것은 값으로 배상하게 하라.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설아, 내가 억울함을 참고 견디어온 것이 장하도다. 앞으로는 당당히 살아가거라. 이날의 판결은 온 고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진실이 드러난 것에 백성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지요. 드디어 설아의 결백이 만천하에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박원님의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자 고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함을 품어온 설아의 결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시댁에 내려질 응징은 이보다 훨씬 가혹했으니까요. 관아뜰에서 곤장을 맞고 초주검이 된 정난주와 정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참혹한 현실이었지요. 그동안 쌓인 빚 때문에 전당포 주인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씨 부인,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소. 당장 빚을 갚든지 집을 내놓으시오. 전당포 주인이 험악한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곤장 자리에 아직 피멍이 가시지 않아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지요. 곧 돈을 마련하겠나이다. 헛소리 말라. 벌써 몇 번이나 미뤘소. 지금 갚지 못하면 곧바로 관아에 고발하겠소. 바로 그때
박원님의 명을 받은 아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씨 댁의 재산을 조사하여 설아에게 돌려줄 몫을 확정하라는 지시였지요. 정씨 부인 원님의 명에 따라 댁의 재산을 조사하러 왔소이다. 아전이 공문을 내보이며 엄히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과 정난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미 집안 재산은 장사 실패와 도박 빚으로 대부분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설아에게 돌려줄 혼수품의 값어치를 배상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방탕한 정도윤의 행실도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죄상도 속속 드러났지요. 도박으로 농토를 잃고 술주정으로 동네를 소란케 한 일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정도윤을 당장 관하로 잡아오라. 박원님이 호통쳤습니다. 아전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쳐 술에 취해 노름을 벌이던 정도윤을 붙잡아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형편없었지요. 정도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가산을 탕진한 죄가 명백하다. 또한 아내를 내쫓고 방관한 죄까지 더하니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원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도윤이 횡설수설하자 박원님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내 죄상을 조정에 보고하여 유배를 청할 것이니 각오하라. 유배라는 말에 정도윤의 안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유배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조정에서 답이 내려왔습니다. 정도윤은 불효와 방탕의 죄로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정씨댁은 완전히 몰락의 길에 접어든 것이지요. 어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난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결국 정씨 댁의 집마저 관하 처분으로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고 설아에게 배상할 몫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정씨 부인과 정난주는 초라한 행색으로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반면 설아의 앞길은 환히 밝아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데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제는 제법 부유해졌지요. 정성주단은 고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주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설아 아씨, 참으로 다행이요.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많으셨겠소. 단골 손님들이 설아를 위로했습니다. 모두들 따뜻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설아는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박원님도 설아를 관하로 불러 격려했습니다. 설아, 내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가상하다. 이제는 당당히 살아가거라. 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설아가 깊이 절하며 감사드렸습니다. 해산 스님 또한 설아를 찾아와 기쁘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하늘이 참으로 고든 뜻을 도운 것이지요. 이제 마음 편히 사시겠구나. 스님께서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감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설아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설아는 이제 고을에서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장사를 일으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온갖 시련을 굳세게 이겨낸 강인한 정신이 백성들의 감동을 자아냈지요. 설아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히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집딸의 홀레복을 지어주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옷감을 나누어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며 그녀를 굽어보는 듯 했지요. 어머님, 딸이 이제 억울함을 풀고 당당히 살고 있사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보아 주시지요. 그 순간 설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설아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은 스스로 무너지고 정직은 스스로 길을 연다. 악을 행한 자들은 끝내 파멸하였고 올바른 길을 걸은 이는 보상을 받게 되었지요. 권선징악의 도리가 또렷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